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학교 경영을 얘기를 하는데요. 학교 경영 자체가 논술에 나올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경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급 경영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자, 단위물 중심으로 주체적, 자율적 목적을 수립하고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활동 또 그대로죠. 자, 학교 경영과 학교 관리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는 학교 관리였었어요. 왜?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급급했거든요. 왜? 학생들이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체되고 이제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거 요 근래 중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는 입학 정원에 반절을 못 채워서 폐교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학교 관리 현상 유지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없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라는 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효율성, 법규에 따라서 요건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위임사항의 집행이었어요. 교육부가 위임한 거를 교육청에서 받아갖고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교육청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주관을 학교 주관을 하도록 유도를 자꾸 합니다. 대신 책임에 있어서는 그대로 다 치는 거죠. 과거에는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책임을 물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전에 관행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학교 관리에 있어서는 명령과 지시 준수가 중요했고 그렇게만 하면 아무 탈이 없었어요. 무탈했던 조직이에요. 말 그대로 공문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구성원의 능동적, 협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전체가 사라지는 거죠. 학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부장 자리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죠. 교장, 교감 선생님 자리 사라지죠.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점차 학교 경영이 단위 학교에서 자율권을 배정을 하고 대신 책임을 묻는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 형식으로 나가고 있죠. 목적, 개념은 뻔한 얘기고요. 그럼 방안이 뭐냐? 어떻게 학교에 권한을 주고 학교가 대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느냐? 바로 학교 회계제도입니다. 경비를 과거 같으면 신문대금 얼마, 전화요금 얼마 해서 세부적인 비용을 단위로 해서 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 구입비 얼마, 복리비 얼마 해서 퉁쳐서 주죠. 도급경비제로 총액을 줍니다. 안에 사용에 있어서는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요. 그 사용된 내역을 놓고 학교에 회계 처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걸로 훌륭한 겁니다. 그러기다 보니까 이 도급경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교사를 초빙해서 쓸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것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신 안 됐을 때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점차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학교 경영, 학교 관리, 현상 유지에서 성장 발전을 위한 학교 경영으로 나아가면서 학급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과 지도, 창의적 체험 활동, 생활 지도, 환경시설 관리, 사무 관리, 가정 지역사회의 학부모들과의 관계 관리 이런 것까지도 교사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이행되고 있는 거죠. 단 잘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경영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은 목표관리기법, 과업평가계획기법, 총체적 질경영, 조직개발기법, 정보관리체계 이런 것들은
다 사실상 기업의 관리 방식입니다. 기업 경영 방식인데 그게 기업의 성장 발전의 성공 가도와 행정의 성공 가도하고를 해본다라면 기업의 성장 발전에 따른 성공 가도가 훨씬 더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기업 경영 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행정에 도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육에도 도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목표관리 기법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제창을 했고요. 오딘이 보급을 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명료화하고 체계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 측정을 하고 보상을 하면 성과가 높다는 거예요. 기존에 연공서열로 승진시키거나 그냥 성과평가 결과를 그냥 평가 결과로만 놓는 게 아니라 성과급여까지 반영을 하라는 게 드러커의 얘기입니다. 실제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학교에도 도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참여입니다. 목표 달성에 목표를 작성을 할 때 기업들의 경우는 목표를 떨구지 않아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올려라 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목표를 더 올리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 목표 설정을 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상의 하달이 아니에요.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하고 누가 어느 부분을 한다라는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학생 개개인마다 학교의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 학교에 따라서 학급에서 수행되는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각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거예요. 하면서 목표를 합의를 통해서 목표를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의 차트를 간트 차트 같은 걸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다 나열을 해서 평가까지 반영을 하고 그것들을 합의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학교의 교사마다 이게 있는 거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이게 전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개인별 목표, 시간 스케줄, 평가 방안까지를 나열된 결과들을 놓고 주기적으로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는 형태가 바로 목표관리 기법을 통해서 학생을 관리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목표관리 기법을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려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학생 의견을 무시하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이거는 아닌 거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통제를 통해서 목표 도달 노력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합의한 목표이기 때문에 일정에 벗어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일정상에 안 맞으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여진다라는 게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평가가 보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과거와 달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문화상품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부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즉 선생님 입장에서는 반을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 달성한 친구들을 잘 달성한 친구들을 초과 달성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와 같은 노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요소이죠. 또한 과업평가 계획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퍼트 차트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기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업무를 분석을 하거나 과업평가 기법을 통해서 시간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간트 차트를 써서 그 연간 활동 계획, 월간 활동 계획, 주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요소들이 바로
과업 관리를 하고 있는 요소라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업 평가 계획 기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플로우 차트 작성하는데 없습니다. 기업도 없고 행정주의도 이런 차트 작성하고 있지 않아요. 왜? 업무 흐름을 이렇게 이런 걸 작성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퍼트 차트를 작성해서 시간 관리를 한다?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둘은 안 쓰입니다. 유일하게 쓰는 게 바로 이런 간트 차트인데요. 학교에서 가서 보시면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의 연간 일정이 있고 그 안에 여기 보면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소풍, 체육대회, 방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 이런 연간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계획 기법에서 유일하게 쓰는 것들은 이 간트 차트만 쓰이고 나머지는 쓰이지 않는다. 원래는 이렇게 각 활동별로 시간이 얼마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소요되고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웨이팅 타임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바틀렉이 되는 활동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퍼트 차트인데요. 이거 작성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 사이에 업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들은 개념상으로 남아있지만 실제 작성하는 기업이나 행정조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쓰인다. 대신 학교 교무주임 선생님 바로 뒷자리에 보면 교감 선생님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런 간트 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수행업 작업 활동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기법인데 안 쓰인다. 이점은 작업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그거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작성 안 해요. 기껏 하는 게 이런 간트 차트 정도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 쓰인다. 총체적 질경영은 관점이 좀 다른데요. 데밍이라는 사람이 총체적 질경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온 계기는 뭐였냐면 경영관리는 경영학의 발달은 미국이 가장 발달이 돼 있었는데 1970년대 일본을 봤더니 일본의 제조업이 미국을 뛰어넘더라 이거예요. 경영관리를 훨씬 더 잘하도록 학문이 발전돼 있는데 왜 일본이 더 뛰어나냐라고 해서 가봐서 사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의 관심은 비용, 수익이 아니라 품질 관리였다는 거죠. 품질의 불량률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삼았고 그렇게 품질 관리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생산성 향상이라는 그 애매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 품질 관리라는 걸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라는 얘기를 데밍이 얘기를 한 거죠. 즉 지속적인 품질 관리, 경영 개선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품질 관리를 한다라면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겠죠. 고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즉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신자유주의와 지방분권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총체적 질경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의사결정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부에서 상부로 반영이 돼요. 즉 학생들이 결정한 내용들을 위로 올라오게 되고 선생님들이 그 의견들을 관철을 시켜서 학교에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체적 질경영이 학교에서는 잘 안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왜? 대부분은 학교에 상위 목표가 있고 그걸 내려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체적 질경영이 되는 의미 반영되는 학교는 아마 경기도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혁신학교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성취에 대해서 보상체제를 갖고 있고요. 학생의 협동학습을 고취하고 교원 본연 임무에 충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토의식 수업을 통해서 고등정신사고 능력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혁신학교들이 바로 총체적 질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칙 제정에 있어서 염색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학칙을 논의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합의를 하면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질경이라는 기본 틀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합의에 의해서 밑에 의견들이 올라와서 수업의 질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총체적 질경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쓰이는 게 조직개발 기법이죠. 조직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고 해보자라는 의식이 살아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동학적 지식과 기법을 활용해서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의욕을 일치시키는 거죠. 즉 조직의 목적에 맞는 개인의 목적을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 바로 목표관리 기법이 추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조직개발 기법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개발 기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마음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조직의 변화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발 기법에서 주로 쓰는 것들은 계획, 장기, 전체의 변화를 추구를 해요. 즉 조직 전체가 학업을 위해서 학업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체가 변화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는 게 변화 담당자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변화 담당자를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반장이냐? 아닙니다. 반장은 반장대로 행정 업무들에 대한 라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요. 조직 내에서 변화 담당자를 임명을 해놓고 그 사람은 변화시킬 요소만 찾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안 해요. 행정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바꿨으면 하는 요소들만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게 변화 담당자를 임명을 하고 그 변화 담당자가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그것들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조직을 바꿔나가는 게 바로 조직개발 기법으로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른 라인을 또 두는 거죠. 반장, 부반장이라는 공식적인 라인 외에도 비공식적 조직으로서 변화 담당자를 두고 그 변화 담당자는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바꿨으면 하는 거, 바뀌면 좋을 것 같은 것들만을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는 담당자를 두고 그러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로 조직개발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작동이 잘 될 때는 바로 체험학습 같은 것들을 갔을 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직개발 기법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관리 체계인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있으니 그 모아진 정보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에 더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자라는 게 바로 정보관리 체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이미 나이스로 학교에서 필요한 전산화들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돼 있으니 이건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최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확장시켜 나가겠죠. 그런 나이스에 입력된 정보들을 활용을 하시면 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개선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을 잘 하시면 학교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영관리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평가 계획 기법 사용될 일이 없습니다. 총체적 질경영은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서는 하위 상달로 올라가면서 적용하기 어려워요. NEIS, 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직개발 기법은 학교에서 적용하실 수가 있는 기법들이에요.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인사고과를 S, A, B로 선생님을 인사고과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어떻게 S를 받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경력도 일천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경력도 많고 학생들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체득하고 계세요? 그러면 B를 안 받고 S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존의 선생님들이 안 하는 방법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MBO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목표 관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체험학습이 있을 경우 내지는 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개발기법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변화 담당자를 적극 참여시켜서 학급에 변화 가능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들은 해보실 수 있는 기법들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선생님도 마음을 열고 조직 문화를 이끌어 나가서 학업 성취를 극대화시킬 때 S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관리 기법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목표관리 기법에 의해서 중요한 거의 효과는 목표 집중을 통해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학생 참여의식을 높일 수가 있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학급 운영의 분과나 참여 관리로 학급이 운영에 있어서의 관료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관리 기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목표이자 한 해 동안 달성할 목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는 좀 걸맞지 않습니다. 즉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의 기본 목표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성과 측정을 기본 전제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량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기가 쉽다라는 게 한계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목표관리 기법을 쓴다라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경영 목표를 정하면 조직을 정비하고 과업 책임을 분담을 해요. 각 선생님마다 부서별로 어떤 과업을 할 건지를 배정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교직원들, 바로 선생님들한테 개별 목표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부 목표를 점검하고 목표를 자기 통제를 하고 즉 계획 수립이 됐으면 그거에 따라서 일정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걸 스스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거를 반성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환류를 통해서 이게 성과로 반영시키는 게 바로 전형적인 목표관리 기법의 방향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 질경영 쪽은 사용이 안 된다라고 총체적 질경영 쪽은 상대적으로 그 학교에서 소수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1분 에세이를 쓰게 한다든가 학교 대표 그룹에 대해 물 뽑아둔다거나 아니면 멘토링을 제도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냥 남의 데이터 성공한 학교 갔다가 데이터 갔다가 그냥 대충 보는 정도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는 벤치마킹을 하고요. 수업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즉 총체적 질 관리는 다른 여타 요소에 대해서 모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수업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받아주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위 상달로 끌어올리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외에도 연구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방학 때. 그때 어떤 개선안을 내고 하는 것들에 총체적 질경영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직개발기법에서의 중요한 요소들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감성훈련, 소집단의 비구조적인 상황에 노출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체험학습 가서 하루 자고 오는 활동을 할 때 서로가 뭐 양말을 벗고 뭐 세족식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개발 기법의 하나로서 감수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조직들의 목표를 갱신하고 의사소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평가 계획기법은 안 쓰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일하게 쓰는 게 이 간트 차트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학교에 대해서 과거에는 현상 유지가 급급했는데 이제는 학교에 학생이 부족하게 되면서 기존의 체제와는 달리 재구조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는. 그래서 조직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기존의 정해 틀에 박힌 조직만 가지고는 학교의 목표 달성을 하는데 한계가 봉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구조화를 하는 것들의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공식적 조직으로 나왔던 교무부의 업무를 다 찢어 발려서 각자 나눠주고 다른 업무 단위로 묶는 거죠. 그래서 교무 업무 중에서 국어 관련된 교무 업무는 국어부에 배당을 하고 수학 관련된 교무 업무는 수학부에 배당을 하고 담임부에 해당하는 업무는 담임부에 배당을 하고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업무 자체를 조직을 달리 가져가서 학교 조직을 바꿔서 학교 조직을 바꿔서 업무를 바꾸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학교 재구조화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뉴만의 성공적인 학교 운영체제로서의 학교 재구조화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특성을 보면 학생 학습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학교 현상 유지나 학교 운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학생 학습에 초점을 두어서 학생의 질적인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수준 높은 교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성취 목표에 따라서 가르치는 수준이 높아지도록 교수 활동에 초점을 둘 때 재구조화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 전체 공동체의 역량을 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 수업을 늘릴 수밖에 없고 우수교사를 채용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뉴만은 하고 있어요. 외부 환경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학교가 바꿔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교장 선생님도 지원을 해야 되고 교육청이나 이런 단체들도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즉 혁신학교가 이 체제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계 학습조직은 이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학습조직은 되게 오해하시는 게 기업에서 학습조직이 나오니 기업의 성과를 본따기 위해서 학습조직을 학교에도 들여오자라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을 봤더니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성장 발전을 해나가는 조직이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봤더니. 그래서 기업이라는 곳에서 바라볼 때 마저 저렇게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학습을 통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일 때만이 그 조직은 바람직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학교를 본따서 기업에서 받아들인 게 학습조직이죠. 그런데 그런 학습조직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숙련도 필요하고 정신모형도 필요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팀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스템적 사고가 이루어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배우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조직이었지 않습니까?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숙련도, 정신모형, 비전 공유, 팀학습,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들을 갖췄을 때 학습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를 생계가 정리해서 학교도 기업의 성공 발전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사들도 학습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생계의 학습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배워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적인 숙련도 필요하고 정신 모형도 필요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교사들 간의 팀을 이뤄서 학습을 해나가야 되고 하나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적 사고, 현상을 이해하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게 생계가 주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이어서 학교 예산 편성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학교 예산의 부분은 과거에 그 객관식일 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술로 와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들으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교육비는 총교육비, 단위교육비.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본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교육재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교육이 분권화돼서 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다 해서 그 교육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재정에 교부금 지원되는 방식은 내국세 20.27%, 교육세가 넘어오죠. 그래서 교육재정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금으로 나눠서 학교에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요. 학교에서는 1년에 쓸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내부 심의를 해서 교육청에다가 올리고요. 교육감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그 결과 그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이걸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라는 것들을 해서 확정한 다음에 공개하고 쓰도록 돼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 그래서 개방성이 있다. 과거와 달리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예산을 배부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요. 오늘 듣는 걸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제도에 있어서는 품목별 예산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냐? 전화요금, 학교에서 1년간 쓰는 전화요금 얼마, 신문대금 얼마, 도서구입 얼마, 이런 식으로 개별 비용을 다 품목별로 다 책정하고 그거의 사용 내역과 맞춰보는 게 바로 품목별 예산 제도죠. 장점은 뭐에 얼마 쓰였고 이거 사용 내역이 영수증 붙어 있고 영수증 붙어 있고 하니까 자금의 유용과 부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유재량이 거의 없어요. 예정된 전년도에 사용했던 비용들 내역에서 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증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품목들에서 불필요한 부분 줄이고 새로운 부분 늘리고 하는 정도에서 바뀌는 것 외에는 거의 재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뭐냐? 학교가 작년하고 똑같이 굴러가면 상관이 없어요. 거의 뭐 비용 적용하는 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야지 그 집행을 할 텐데 신축적인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투명성이 높고 자금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런 방식을 주로 써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실장님이 예산 올리고 예산 안에 올리는 거 안에 보면 품목별로 다 세부 내역들을 다 이렇게 품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교육부에서 많이 하는데요. 학교의 성과를 사업 계획과 활동별로 분류하는 거죠. 즉 학교에서는 교육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학 선생님의 시간당 원가 얼마, 그다음에 시간당 총 수업 시간 수,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얼마가 배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단위 원가와 업무량으로 구분해서 세분해서 품목을 관리하는 거죠.
이전에 품목별이면 수학 선생님 인건비 얼마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시간당 얼마고 그 시간당 얼마의 그 업무량, 주당 그 강의 시간 수 해가지고 월급이 되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수업 시간 수를 줄인다?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품목 간의 융통성을 두되 교육계획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들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내는 방식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기능, 기관, 사업계획 분류, 업무 측정 단위의 업무량을 표시해서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 다음에 대신 나머지 이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이 그런 거죠. 수학 선생님의 시간당 단가를 어떻게 책정할 거냐죠. 예를 들자면 학교 시설을 유지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선생님마다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학 선생님은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많이 배정하나요? 그건 안 맞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업무량과 단위원가 성과 측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융통성으로 회계와 통제와 회계 책임이 불분명하다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자금 유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한계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제도는 주로 교육부에서 쓰는 건데요. 바로 장단기에 연동계획을 짜는 겁니다. 즉 학교는 1년 단위 예산을 짜게 됐죠.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짜고 집중 투자해야 되는 기간에 예산을 연간 예산할 때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집중 투자되는 기간에. 그런 식으로 연간 예산의 액수가 편차가 지지만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예산, 그 다음에 별도 예산을 따로 둬서 집중 투자되는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5년의 목표 달성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기획예산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점은 학교 교육 목표, 예산의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하죠. 계획 세우는 시점에는 부가적인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력을 투입하고 하는 초기에는 집중돼서 들어가고 이후에 유지 운영하는 데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한 연도별 목표 예산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학교는 그렇게 연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있지 5년 단위까지 예산을 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교육부의 경우나 이게 의미가 있지 학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5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짠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우려가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량화 추구로 인해서 교사 체제의 너무 단편적인 모습만을 바라본다는 게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획예산 제도,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신 걸로 끝내십시오. 영기준 예산 제도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학교에 예산이 있었어요. 한 해 예산이 있었어요. 한 해 예산이 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학교가 매스게임 시범학교가 선정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예산을 새로 다 짜는 게 아니라 원래 예산 두고 마스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들만 따로 모아서 매스게임용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비용 예산을 따로 짜겠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없었던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예산을 짠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마스게임을 안 하기로 결정났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 짰던 거는 날리면 되죠. 이런 것처럼 마스게임 관련된 예산을 몰아서 짜듯이 국어 관련된 예산, 수학 관련된 예산을 각각을 다 마치 마스게임 예산처럼 별도로 짜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산 한도를 다 합해보면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중이 떨어지는 거, 중요도한 예산들은 먼저 배정을 해서 넣고 모자라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예산이 안 되면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기준 예산 방식입니다. 전년도 예산 무시, 계획 목표와 평가를 우선해서 주요 활동별로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배정을 해서 주고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은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직성을 극복하고 구성원 참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없었던 예산 마스게임 새로 짜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국어 예산 따로 짜고 산수 예산 따로 짜고 수학 예산 따로 짜고 과학 예산 따로 짜고 해서 각각 짜려면 되게 어려워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죠. 정치적 요인으로 담당자 주관의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연기준 예산 제도의 핵심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급식 관련돼서 필요한 내용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빠진다거나 들어간다거나 하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기준 예산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기획예산 제도는 교육부에서 쓰는 거니까 장기 계획에 따라서 학교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5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계획 수립하고 연도별 최적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매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기획예산 제도다. 잘 안 쓰인다. 연기준 예산 제도는 전통적 예산 제도가 기능, 회계, 금액 중심이라면 활동 중심으로 짠다라는 것만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영향은 여기서 패키지가 여러 개로 구성된 패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도가 높은 패키지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중요도가 낮은 패키지는 예산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 독립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짠다는 면이 다르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식예산 제도는 과거에는 단식예산, 비용 얼마라는 단식예산 제도였는데요. 이제 회계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복식예산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수입이 얼마가 될지를 과거에는 따로 따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상되는 세금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수입 얼마, 비용 얼마를 같이 따지는 복식예산 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충분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회계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비만 하고 증빙자료 영수증만 얼마 썼습니다라는 걸 집계하는 정도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학교 회계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은 국가로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학교 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 경비,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료, 이월금, 물품 매각 등 기타인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까지죠.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돈의 핵심은 교직원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사람에 나가는 돈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그다음에 학생 복리비, 교수학습 활동비 이런 그 경비들이 그다음에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이해만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교육행정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각각의 요소들이 다 이런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법률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교원의 인사나 행정에 있어서는 교원인사행정 관련 각각의 법률들에서 자격, 임용, 복무, 그다음에 교직원 분류, 연수, 보수, 근무평정, 휴직, 복무까지도 다 법률로 두고 있다. 그 각각 관련된 법률이니까 필요하시면 그때 가서 이 해당 조항들을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 편성의 경우는 세금에서는 어떻게 비용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라서 교육부에서나 필요한 부분이지, 여러 선생님들은 재정, 인사, 행정, 그 다음에 지방자치까지, 지방교육자치까지도 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교육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 중앙집권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지방분권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바로 장점과 단점인데, 딱 중앙집권의 장점은 지방분권의 단점이고 중앙집권의 단점은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는 중앙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육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들이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교육청으로 쫙 뿌려지면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각 단위 학교에 뿌리고 그거의 집행 여부를 장학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죠. 자, 이러한 중앙집권 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통일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반면 이게 분권에 있으면 통일적 정책 수행이 어려움 대신 중앙 지휘 감독이 약화된다라는 게 지방 분권이 갖고 있는 단점이 되겠죠. 중복과 혼란이 없죠.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서 각각 그 시도에 뿌리고 그게 단위 학교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복 혼란이 없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지방 분권하게 되면 그런 중복 혼란이 중복돼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시도 교육감 밑에 예산 편성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교육부에서만 예산 편성하면 됐는데 시도 교육감마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업무가 중복이 되는 거죠. 중앙집권을 하게 되면 강력한 행정이 가능하죠. 왜? 장학사로 이행 여부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 집행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지방 분권을 하면 도 단위로 행정력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색이라고, 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 전문화된 그 정책 입안이 가능하죠. 즉 교육부에서는 관련 그 박사급 인력들한테 용역 의뢰를 하고 그 용역 의뢰 결과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이행을 해나가는 걸 통해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지방 분권을 오게 되면 그렇게 각 도마다 이런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죠. 또한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 지역 불균형 해소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을 서울보다는 더 예산 편성을 더 많이 주는 형태로 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었죠. 통합적인 조정을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안배가 가능했다라는 게 장점이었죠. 대신 중앙 집권적인 그 교육은 단점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방에 걸맞는, 지방마다 교육수가 다른데 그러한 요소들을 행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카지노 관련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타 학교에는 없거든요. 그러한 지방 적시 행정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획일주의에 빠져서 지방의 그 특수성이나 개별성을 반영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과 도시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계죠.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체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게 한계죠. 교육부에서 내려왔으면 높은 분 내려왔다라는 형태가 돼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체계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창의성과 적극성을 저해하죠. 왜냐하면 통일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바로 중앙집권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와 실효성에서 좀 벗어나죠. 기계적으로 딱딱딱 맞춰서 다
교육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형식주의와 실효성에 따른 일탈이 발생한다는 게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요, 바로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카지노 관련된 부분을 넣는다거나 농촌 지역, 어촌 지역이 많은 경우는 어촌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을 하죠. 지역에 밀착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 관료주의에 쩌들어 있었던 부분이 지방 업무의 신속 처리로 확산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요구사항들에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려면 옛날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을 만나야지 일처리가 되는데 이제는 아니죠. 교육장들을 통해서 교육감한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감만 만나면 바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방의 사기와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지역 밀착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사기를 높일 수가 있고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한 지금 교육부의 수장이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시도 교육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교육부 장관은 바뀌어요. 장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바뀌는데 교육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행정 민주화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정당 출신이다, 무슨 정당이다라는 것들을 표기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민주화를 지켜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패턴에서 점차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방 분권으로 이행해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방분권의 역기능이 바로 중앙집권의 순기능이 바로 지방분권의 역기능이고요. 중앙집권의 역기능이 바로 지방분권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건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감.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으로 본다면 자치단체장이죠. 시도, 지사나 시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장이 되겠고요. 교육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교육감이 행정 집행하는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과 사용 내역을 검토하는 역할들을 위원회에서 하고, 자치단체장의 그 활동을 견제해서 시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교육청이 교육감을 보조하는 실제 행정 관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서 시청이나 도청 같은 곳에서 이런 업무, 사무를 처리를 하죠. 그런 역할들을 시청 등이 하듯이 지역교육청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학교의 자치제는 바로 이러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성격이 법에서 정해진 위원회예요. 그래서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기구예요. 즉 여기서 결론 나면 그 결론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기구예요. 반면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라는 얘기는 뭐냐? 교장선생님께서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참고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심의기구인 국공립학교에서의 학교 운영의 결정사항을 안 따르려면 왜 안 따르는지를 교장선생님이 일일이 교육청에다가 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반면 사립학교는 그 보고부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내용만 알리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학교 운영에는 주로 다루는 심의 처리 사항이 어떤 거냐면 국공립학교장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다르면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안 따랐는지.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애지간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주로 시위 의결을 합니다. 학칙, 공립학교 시도 조례, 사립학교 정관에 정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을 하죠.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기금에 있어서는 학교 운영 지원비와 발전기금을 두고 그것들을 발전기금 학교 발전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의 용도를 의결을 하고 이 관리를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발전기금은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그냥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 보수, 확충, 기자재, 도서 구입에 사용되고요. 체육활동이나 기타 학예활동 지원에 목적으로 쓸 수 있고, 복리후생, 학생들의 복리후생과 학생 자체 활동에 쓸 수 있지, 이런 학교 발전기금을 교사의 인건비로 전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그 용도가 제한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공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라 하면 의결되었을 때 따라야 되는 거고, 안 따랐을 때는 교육청과 교육감과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 거의 대부분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립학교의 경우는 극히 제한되는 것들에 있어서의 자문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것들은 바로 발전기금이죠. 왜? 이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기금, 육성회비로 학부모들이 모은 거고, 그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소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많이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육행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반복되어 나오는 요소인 장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개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앞으로 뭘 어째야 되는데 라는 발전 방안들을 제시를 할 때, 대안을 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은,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뭘 어쩔 건데 라고 얘기하면 장학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뽑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과거 장학의 개념은 관리 장학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적질 장학입니다. 지적질. 그런데 이게 협동 장학,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면서 교사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협동장학으로 이행해 왔어요. 이건 미국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협동장학이었고요. 수업장학의 경우는 이제 학교 본연의 목적에 맞게 가르치는 수업을 어떻게 더 잘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나타난 장학이에요. 바로 임상장학이나 마이크로 티칭 기법들이 활성화돼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수업장학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아가서 1970년대에 와서는 이제 발달장학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즉 수업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 스스로가 발전되어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발달 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보면 중앙 장학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장학에 대한 방향, 연구학 운영 등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지방의 시도교육감을 중심이 되는 교육청에서는 종합장학, 확인장학, 요청장학, 특별장학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법규 위반 상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특별장학을 나갑니다. 내지는 학교에서 우리 재정에 대한 건전한 방안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요청장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내용들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 확인장학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는 주기적으로 종합장학을 통해서 모든 요소들을 확인하는 게 종합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학교 와서 문제점이 뭔지, 지적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종합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뭐 이때 장학사들 오기로 했다. 그러니 행동 조심해라, 청소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은 바로 종합장학이 나왔을 때 발생된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장학 말고도요. 지역 내 학교 간의 장학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크리스마스 특별 단속을, 생활지도 단속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 내 협력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수업 발전을 도모하는 장학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장학의 원리들이 이렇게 변형되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한테 의미 있는 장학은 과거에는 장학사, 교육청에서 하는 장학이 중요했겠지만 이제는 교내 자율장학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 것이 자율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장학사들이 와서 하는 장학이라서 임상장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과거의 장학에서 임상장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주로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초임교사나 좀 가르치는 걸 잘 못하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서 조언을 주는 장학이 바로 임상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존 단계, 바로 경력 1년 이내의 선생님들이 주로 방학 때 하시는 장학이 교육청에서 나와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주는 장학이 임상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장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초기를 지나서 이제 수업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고 나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개선 방안들을 같이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동료장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가자마자 담임교사를 맡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어찌해야 되는지. 수업 계획서를 내라는데, 학급 운영 계획서를 내라는데 그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동료 교사 간에 정보, 도움, 조언을 주고받는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동료 장학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다과회를 일부러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 차를 마시고 다과회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 도움, 조언을 주고받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형적인 동료장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정보, 도움, 조언 주고받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루어지는 그 동료장학이 있는데요. 바로 수업 연구를 하거나 협의를 가거나 아니면 동료들 간에 같이 연수, 집단 연수를 가는 경우가 바로 동료장학의 일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 교사들은 당연히 모든 교사입니다. 모든 교사가 대상이 되는데 주요 대상은 주로 2년에서 한 4년 차 정도 이제 교육의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건 어느 정도 하시는데 뭔가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좀 갈구하는 부분이 있는 교사들이 대상으로 돼서 하는 것들이 바로 동료장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년 이상 정도가 되는 경력교사의 경우,
되면 동료 장학을 해서 뭔가 자기가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지 뭔가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바로 자신의 수업을 녹화해서 분석하는 마이크로 티칭이죠. 내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다른 동료 교사들이 어려워서 함부로 지적을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지적해주는 레벨이 높지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지적을 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스로가 녹화를 해놓고 자기 수업 녹화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돌려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죠.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경우도 물론 있죠. 내지는 그 말고도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상급대학원, 특히 이제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죠. 상급대학원에 가서 과목을 수강하거나 세미나 학회를 혼자 참석하시는 경우가 바로 자기장학의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험, 자기지도 능력이 있는 경력교사, 대부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교사로서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바로 자기장학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장학을 했는데 너무 자기가 경력이 오래돼서 동료장학도 귀찮고 자기장학을 해서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미 다 마쳤고 다 했고 그래서 별다른 나올 게 없는 경우, 즉 다른 방법의 장학 방법을 원치 않는 경우에 교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간헐적인 학급 순시를 통해서 약식 장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간헐적인 학급 순시를 할 때는 교감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불쑥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장학 주간이 정해져 있고요. 장학 주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주간 안에 사전에 이 선생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한번 약식 장학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요. 왜?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허락을 받으면 그 선생님이 예, 오십시오 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락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수업하는 내용들을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과 이런 그 선생님 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쌓여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약식 장학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장학의 방안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본인만 새로운 방법을 알았어요. 그걸 그대로 썩혀버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료 교사에게 확산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괜찮은 아이디어, 괜찮은 방법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확산이 돼서 전 학교에 유행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동료 장학이죠. 또 자신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바로 자기 장학입니다. 연수를 간다거나 대학원을 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결국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이런 장학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이 되게 그 교육행정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2018년 정시에서 다뤄지고 2019년 정시에서도 동료 장학이라는 것들이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방안으로서 많이 다뤄졌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두시면 이런 특성별, 경력 단계별의 장학 방안에 대한 이해는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장학의 의의는 주로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과 교실 수업의 개선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임상장학에서 장학사들의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드럽게 문제점들을 제시하시는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임상장학을 맡아서 하세요. 이런 임상장학의 경우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지는
1년차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학 때 연수를 장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야 되는 경우가 해서 더욱더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바뀌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놀러갈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왜? 임상장학도 받으시고 연구 수업도 하시고 연수도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요. 동료장학의 경우에 장점은 학교 내 교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적고요. 자유로운 의사 교환과 피드백이 가능해요. 자, 학생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 했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전문적으로 해온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동료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동료 장학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기존에 학교에서 하던 패턴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장학이 중요한 거죠. 전문성 신청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수를 다시 쉬는 거예요. 수업을 녹화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학생 의견을 청취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장점은 장학의 형태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개인 학습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남한테 지적받는 게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기 장학을 통해서 마이크로 티칭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상호작용을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게 한계고요. 모든 교사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의 지적은 잘하지만 자신의 이런 잘못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장학이라는 방법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식장학의 유의점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담당을 하는데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해야지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교장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권위주의적인 교장선생님이 와서 상호작용이 잘 안 이루어지는 선생님이 약식장을 하겠다. 그러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뭘 지적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오해를 사기가 쉽다라는 게 약식장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는 각 교육청에 그 전문가들이 다 장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성장 발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학교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때 요청을 받고 나가서 도와주는 게 컨설팅 장학입니다. 이거는 꼭 수업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의 시설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학교의 예산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즉 기존에 지적질 장학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고 학교 컨설팅의 원리를 장학에 접목해서 학교가 원하는 장학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도움을 주는 형태가 컨설팅 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사 담당자 간의 동료적 관계, 즉 장학을 하시는 장학 담당자가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컨설팅 장학을 요청을 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서 학교 제반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개념으로 점차 나가고 있다. 학교에 다루고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 관련된 부분이 있고, 행정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비용 집행, 그 다음에 시설 관리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 각각의 요소의 개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학교 컨설팅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논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들은 바로 어떠한 장학
동료 장학과 자기 장학과 같은 교내 자율 장학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봤고, 앞으로도 교내 자율 장학과 동료 장학, 자기 장학 같은 경우는 또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행정의 전반을 다뤘어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학교에 담임으로 가게 되면 조직 인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30명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어진 예산이 이미 있어요. 주어진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바로 계획, 수행, 통제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학교 30명의 인원이 주어지면 조직을 형성하는데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학급을 운영하는데, 학교 조직의 속성을 이해하는 상태 하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죠. 학급의 리더로서, 학급의 경영자로서, 학급의 운영자로서 학교 조직의 속성을 이해하고 학급 조직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적 조직, 비공식 조직의 속성을 이해하는 부분 중요해요. 관료제의 관리 방안을 아는 거 중요하죠. 유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조직의 속성을 이해하는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조직 구성원들에게 선생님 담임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이 동기의 발생 과정에 따른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나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처럼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방안들을 뽑고하는 것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인력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관심 가질 만한, 교육부가 관심 가질 만한 교육수요 접근법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죠. 한편 선생님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특히 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그러한 반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모아져서 집계가 돼서 교장선생님이 각 반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걸 해서 다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상 의사결정은 교장선생님이 내린다 라기보다는 담임선생님들의 종합된 의견이 결정된다라고, 다수의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이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한 방안들을 이해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또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바로 리더십을 발생하는 체계라서 이러한 리더십, 지도성에 대한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요. 바로 레빈 리피트 화이트나 리커트, 할핀의 연구, 그 다음에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나 허쉬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 그 다음에 번역적 지도성, 분석적 지도성과 같은 지도성 발휘 체계를 이해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위해서는 학교 경영기법인데요. 과거에 이런 그 경영기법 안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부분은 바로 목표 관리나 총체적 질경영, 조직개발과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업평가 계획기법을 뺀 것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쌍동그라미는 아니고 동그라미 정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은 들으신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고요. 특히 이 장학 방안은 교내 자율장학으로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 왜? 담임으로서의 업무에 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된 거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예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행정의 개념도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행정 이론이라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한 거고, 잘 나오지 않을 부분들은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그냥 읽어봐 보시면 충분할 수 있을 정도, 이해에 꼭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 단임으로서의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행정 이론들은 그만큼 자주 나왔다. 다만 분야가 넓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 또 나오기는 쉽지 않다. 다만 나온 부분이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자율장학 부분은 또 나왔다. 나머지 부분들은 겹쳐서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왔던 것보다는 이 교내 자율장학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나온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이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도에 따라서 좀 강조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하고, 또 줄여서 할 부분들은 하고 해서 했고요. 교육행정은 자주 빈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2개씩 친 부분이나 동그라미 하나 정도를 친 부분 정도까지는 그 숙지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육행정을 마쳤기 때문에 교육사회학과 교육철학으로 들어가서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부분을 좀 편안하게 들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